이순자는 올해로 72세입니다. 머리는 은빛으로 변했지만 아직도 구부러지지 않은 허리와 단단한 손으로 매일 세탁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도 돼.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세탁소가 바로 그녀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을 온갖 세탁물과 씨름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반지하 세탁소는 겨울에는 추위가 스며들고 여름에는 습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세탁물을 맡기며 인사할 때 순자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뭐예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막막했던 순자에게 이 작은 세탁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두 아이 중에서도 특히 딸 윤정은 순자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말하던 윤정이. 순자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윤정은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순자가 학비를 대기 어려웠지만 딸은 스스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윤정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윤정은 서울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이 드디어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용돈 드릴게. 첫 월급을 받은 윤정이 순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을 때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윤정보다 2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처음 만났을 때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정이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현은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윤정이를 키우셨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도현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딸의 고생을 알아주고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남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위 도현에게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늘 싹싹하게 인사하고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세탁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윤정이 편하게 해줄게요. 도현은 그렇게 말하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명절에 세탁소에 와서 무거운 세탁물을 옮겨주고 기계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도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윤정이가 든든할 것 같아. 순자는 그런 사위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사위였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꼬박게 카네이션을 사 오고 순자의 생일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 케이크와 함께 선물을 가져오는 도현을 보며 순자는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순자로서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이 너무 과해지는 것 같거든요. 도현의 말에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이해심 많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신혼집도 작은 월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자로서는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세탁소 수입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는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거야. 윤정은 그렇게 말하며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는 딸 부부가 점점 생활비와 집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월세로 시작한 신혼살림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윤정이 임신했을 때 순자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테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윤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딸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윤정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도현의 월급만으로 가족 3명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부담이고 아이 용품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세탁소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려 했습니다. 윤정아, 이거라도 써. 순자는 종종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도 힘든데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윤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밤에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안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 윤정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도현도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도현이가 많이 힘들어해. 윤정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 순자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딸 부부가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엄마, 큰일 났어. 윤정의 전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해. 전세로 바꾸거나 나가야 한대.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되는데? 2억.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윤정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어느 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에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러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집만 안정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정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느꼈습니다. 갓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면서 집까지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현이도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딸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순자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몸이 부서져라 모은 돈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전 재산은 남편 보험금과 세탁소에서 꾸준히 모은 3억 남짓.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논밭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사실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72세인 자신이 언제까지 세탁소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돈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돈으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 할 텐데. 순자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 순자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든데 어떡해. 아니야. 엄마가 집 한 채 사줄게. 순자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 집 말이야. 엄마가 사줄게. 그러면 너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니.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윤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자신은 세탁소 방 한 칸에서 살면 된다. 하지만 딸은 더 안정된 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순자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엄마는 많이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일까? 자신의 노후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0평대 중고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도현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재산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괜찮다. 윤정이와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현아, 너희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순자의 말에 도현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순자는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모든 걸 정리해 딸 부부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등기 명의는 딸 윤정으로 해주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너도 이제 가장이니까 너 이름으로 해야지.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등기 서류에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집을 인도받는 날, 윤정과 도현이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다.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세탁소에 돌아온 순자는 텅 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순자는 속으로 이제 내 노후는 없어졌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일해야겠구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순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당연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순자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정수는 우산을 쓰고 시장을 나서면서 한숨을 쉬었다.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9명이 먹을 식료품을 사려다 보니 양이 만만치 않았다. 쌀 10kg, 양파 3kg, 감자 2kg,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74세의 몸으로는 버거운 무게였다. 몇 번 쉬어가며 집까지 왔는데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졌다. 휴, 이제 다 왔다. 정수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 우산을 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 앞에 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현관에 낯선 구두 2켤레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남자용 정장 구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용 하이힐이었다. 정순이 아는 신발이 아니었다. 누가 왔나?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민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다. 누군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집도 결국 우리 몫 아닌가요? 민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니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맞아요, 형님. 이번에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아마 민호의 친구나 동료인 것 같았다.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였나?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쉽게 동의하실까요? 민철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큰아들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형님, 어르신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아마 부동산 관련 사람인 것 같았다.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민호가 물었다. 이 동네는 재개발 예정지라서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정수는 현관에 서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유산 분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살아있는데 말이다. 그럼 형님이 2억, 저는 1억 5천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민호의 말에 정순의 귀끝이 붉게 달아올랐다. 근데 어머니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죠? 민철이가 물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요. 낯선 여자가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는 부담 없이 집을 처분할 수 있겠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다.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짐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어머니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더 때를 봐야겠어요. 갑자기 말하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고. 민철이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죠.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낯선 남자가 조언했다.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다. 10분 정도 지나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녀가 나왔다. 정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정수는 다시 집 문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장 보고 왔어.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비 많이 와서 힘드셨죠? 민철이도 나와서 인사했다. 괜찮아. 그런데 누가 왔더니 구두가 있던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친구들이었어요. 민호가 얼버무렸다. 무슨 일로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부차 들렀어요. 민철이도 말을 흐렸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들었으니까.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수는 입맛이 없었다. 아들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씁쓸했다. 저 웃음 뒤에 그런 계획이 숨어 있었구나. 정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수경이가 물었다. 배가 안 고팠어. 감기 기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비 맞으셨잖아요. 미영이도 걱정하는 척했다. 이것들이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정수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을 팔아서 나누려고? 내가 살아있는데. 정수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헌신한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신혼집 얘기인데요.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정수는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엄마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5천만 원? 네, 대신 이 집에서 잠깐만 같이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고.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어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이것도 결국 집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이었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영이가 끼어들었다.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 집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 알았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민호가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미영이도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정순의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평생 저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하네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뭔가 해야겠어요. 정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집을 지키는 건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아들들의 좋은 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보, 이제 저도 싸워보려고 해요. 74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취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이미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들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순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신호가 일주일 후에 나타날 것이었다. 정순이 결심을 굳힌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다.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로. 새로운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다. 1952만 315점, 영수가 태어난 날짜. 아들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숫자였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아버지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정수는 또 다른 준비도 했다. 집 안의 모든 열쇠를 새로 바꿨다. 현관문 보조키도, 베란다 문 키도 모두. 아들들이 복사해간 열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정수는 새 열쇠들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목요일 오후 3시경 민호와 미영이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평소처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왜 안 열려? 미영이가 당황했다. 비밀번호 잘못 눌렀나? 다시 해봐. 민호가 직접 비밀번호를 눌렀다. 천사점 천사라는 뜻으로 정순이 몇 년 전에 설정한 번호였다. 삐삐삐. 또 경고음이 울렸다. 여보, 비밀번호 왜 안 돼? 이상하네. 엄마가 바꾸셨나? 민호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엄마, 엄마. 민호가 인터폰을 눌러가며 소리쳤다.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문이 안 열려요. 잠시 후 안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다. 응, 바꿨다. 왜요? 갑자기 왜 바꾸셨어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물었다.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정순의 대답은 간결했다. 엄마, 뭔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문 열어주세요. 장 본 것도 무겁고 아이스크림도 녹아가요. 미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면 뭐하니? 정순의 목소리가 냉정해졌다. 나를 손님보다 못하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가 소리쳤다. 짓. 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짓이야? 정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큰아들 민철이와 수경이도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형님, 엄마가 비밀번호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요. 뭐? 정말. 민철이도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역시 안 열렸다. 엄마, 저 민철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 정순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경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잘못. 너희가 한 일을 모른다고? 저희가 뭘 했는데요. 모르겠으면 집으로 가서 생각해봐. 정수는 인터폰을 꺼버렸다. 현관 앞에 남겨진 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지?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두 가족은 각자의 처가와 친구 집으로 가야 했다. 하룻밤을 보낼 곳을 구하느라 온종일 헤맸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조용한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다. 9명분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참 조용하네.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종이를 붙였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성정이다. 들어올 땐 주인 허락을 받아라. 다음 날 아침 아들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모르겠어? 정순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생각해봐.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날도 아들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며느리들은 복도에서 수군댔다. 어머니가 치매 오신 거 아냐?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 병원에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집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 하지만 정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민철이가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수경이도 울먹였다. 정수는 그제야 인터폰을 켰다. 늙으면 바보인 줄 아냐?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나는 아직도 내 손으로 밥도 하고 내 머리로 계산도 한다. 엄마,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유산 분할 얘기하더구나.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3억 5천의 형님이
2억, 동생이 1억 5천. 나는 요양원 보내고. 마치.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정순의 선언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희가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절대 들여보내지 않겠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다리로 걸어서 살아.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 죽고 혼자서 너희 키울 때 누가 도와줬어. 내 다리로 뛰어다니며 돈 벌었어.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뭐야? 커서는 내 집이나 노리고 앉아있고. 정순의 분노가 폭발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어. 그날 밤 정수는 또 혼자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시원했다. 이제야 내 집 같네. 정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했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 자신만의 성청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아들들은 매일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정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버린 거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정수는 더 이상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다. 아들들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집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정수는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 9명의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몸이 훨씬 편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식욕도 좋아졌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정수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식사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반면 아들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각자 임시 거처를 구해야 했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집을 기대하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다. 엄마가 정말 끝까지 안 열어주실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 김 여사가 아들들을 집에서 내쫓았대. 정말, 왜? 아들들이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 어머, 그럼 당연히 화날 만하지. 이웃들은 대부분 정순의 편을 들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김 여사 잘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요즘 자식들이 너무 버릇없어. 정수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아들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때가 온 것이다. 정순이 집 비밀번호를 바꾼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아들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각자 임시 거처를 구해서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그해 12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먼저 작은 아들 민호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된 것이다. 민호 씨,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그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처가집까지 찾아왔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어요. 시간 벌써 6개월째잖아요. 이자만 3천만 원 넘었어요. 민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원금 2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3억에 가까웠다. 다음 주까지 1억이라도 안 갚으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민호는 절망했다. 갚을 돈이 어디 있겠는가. 한편 큰아들 민철이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민철 씨, 3개월째 연체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 전화에 민철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취업할 예정이에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로 잡힌 전세보증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철이가 살고 있던 전세집마저 위험해졌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날아갈 위기였다. 두 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 만났다. 형제가 함께 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형님, 이제 정말 엄마한테 빌어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들어주실까? 집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민철이도 절망적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하면 더 화내실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호의 말이 맞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였다. 12월 15일, 눈이 내리는 추운 저녁이었다. 두 아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집 앞에 모였다. 총 8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엄마. 민철이가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야?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철이에요. 형제가 다 같이 왔어요. 뭐 하러?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다. 아들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다. 밖이 추우니까 잠깐만 열어줄게. 정순이 문을 열자 아들들이 모두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초췌해 보였다. 앉아. 정순이 거실을 가리켰다. 엄마, 저희가. 민철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다. 먼저 차라도 한 잔 해. 정수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차를 내온 후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정순이 차분하게 물었다. 민호가. 사업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대출 연체로 전세집을 잃을 위기예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집을 담보로 대출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다 길바닥에 앉아요. 민호의 절규의 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봤다.
길바닥에 앉으면 뭐 어떠냐. 정순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엄마, 내가 평생 너희 키울 때는 길바닥에 나 앉을까봐 두려워도 참고 일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내 등에 기대어 산 것밖에 없잖아. 민철이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순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가 내 집을 노리고 유산 분할 계획 세우고 있을 때는 언제고. 며느리 수경이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살기 힘들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정수는 수경이의 말을 단호히 잘랐다. 아이들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 내몰지는 않았겠지. 어머니, 아이들 생각한다면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정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민호가 사정했다. 실수, 3억 5천 원을 형님 2억, 동생 1억 5천으로 나누겠다는 게 실수야? 정순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자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다 듣고 있는 줄 몰랐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철이가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정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너희가 내 집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봤니? 엄마, 74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무릎 꿇고 빌어본 적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 죽고 혼자 너희 키울 때도, 돈 없어서 굶을 뻔할 때도 무릎 꿇지 않았어. 아들들은 말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돈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정순이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너희가 무릎 꿇을 상대는 내가 아니야. 너희 자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아온 것, 내 등에만 기대려고 한 것, 그걸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야. 정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혈육이면 부모를 짐짝 취급해도 되는 거야? 정순이 반문했다. 혈육이면 어머니 집 팔아서 나눠 가져도 되는 거야.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손자 중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싸움에 무서워진 것이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얘야, 무서워할 것 없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순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다만 할머니도 존중받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아들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다. 평생 무릎 꿇고 살던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가. 정순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가서 너희 힘으로 살아봐.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없어. 정순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망하는 거예요. 망하든 말든 그건 너희 일이야. 정순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평생 책임질 의무는 없어. 아들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민철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저희가 망하면 엄마도 혼자가 되잖아요. 혼자가 어때서? 혼자가 편해. 정순의 말에 민철이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됐네.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더 이상 아들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말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을. 엄마,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짐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그래, 얘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순자가 선택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이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공원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뭘 하고 사시려고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탁소는 계속해야지. 다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엄마도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를 마친 후 순자의 하루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8시 30분에 세탁소로 향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오후 5시면 문을 닫았다. 사장님, 요즘 일찍 문 닫으시네요. 단골 손님인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러게요. 나이 들면서 체력이 딸려서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40년 넘게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시간들을 되찾고 싶었다. 오후 시간이 생기면서 순자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어르신, 처음 그림 그려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의 젊은 강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네, 평생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 창밖에서 보이는 공원 풍경이었다. 서툰 붓질이었지만 순자는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담았다. 물감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 수업을 다니면서 순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남편 병간호하느라 30년을 보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박 씨, 할머니가 털어놨다.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자의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최 씨 할머니가 격려했다. 그림 수업 외에도 순자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순자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노인정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씨 할아버지가 권했다. 아, 저는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부른 적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여기는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다. 옛날 가요, 동백아가씨였다.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와, 정말 잘 부르시네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자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순자는 노인정의 인기인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노인정을 찾았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순자는 기부도 시작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동네 복지관에 기부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 수 있어요. 복지관 직원이 감사 인사를 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후원자들과 수혜자들이 함께하는 작은 파티였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도시락 먹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초등학생 아이가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그래?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해.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순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감을 맛보았다. 단순히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느 날 윤정이 순자의 새 집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고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순자는 차를 따르며 웃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겠네. 근데 엄마. 윤정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도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래서 혹시 엄마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윤정아,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네. 내 남편이 엄마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때는 도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됐어. 정말이야. 하지만 내 남편이 날 대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단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윤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안해할 일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거지. 몇 주 후 도현의 사업은 더욱 악화됐다.
투자한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순자를 찾아왔다. 평소와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왜 왔니?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전 같으면 사위가 찾아오기만 해도 반겨주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못했습니다. 그때 음식을, 그리고 평소에도. 도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계속해봐. 사업이 망했습니다. 집도 팔아야 하고 윤정이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어머님뿐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다. 도현아, 네, 어머님. 내가 버린 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내 마음이었고, 내 존엄이었어. 그걸 버린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란다. 도현이 얼굴을 들어 순자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눈물길인 모습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물론 윤정이는 내 딸이고 손주들도 내 핏줄이야. 그들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지. 도현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 내 딸과 손주들을 위한 거야. 너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어. 순자는 방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윤정이와 아이들이 당분간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야. 하지만 이걸로 끝이야. 어머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내 몫이야. 내 딸을 잘 대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것만이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도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현이 떠나고 나서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혈육에 대한 정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도와주었을 것이다. 사위가 잘못했든 말든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줬을 것이다. 그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세탁소에 나갔다. 오후에는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오늘 그릴 그림은 자화상이었다. 어르신들, 오늘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모습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강사의 말에 순자는 작은 손거울을 들어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붓을 들고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의 윤곽, 눈썹, 코, 입. 한 부분 한 부분 정성껏 그려나갔다. 순자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특히 눈이 살아있어 보여요. 옆자리의 박씨 할머니가 감탄했다.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림 속의 자신은 확실히 달라 보였다. 예전의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이 아닌 뭔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다. 목요일 순자는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갔다. 오늘은 특별히 지역 방송국에서
나와 노인정의 활동을 취재한다고 했다. 춘자 씨, 오늘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회장 할아버지가 부탁했다. 방송 나간다는데 제가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요. 우리 노인정의 간판 가수잖아요. 춘자는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오늘은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잔잔한 반주가 흘러나오고 순자의 목소리가 노인정을 가득 채웠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픈 상처를 감싸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리라.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춘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자가 다가왔다. 저요? 뭘 인터뷰해요? 노인정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 자식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고 깨달았달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늦었지만 행복해요. 가을이 깊어갔다. 춘자의 새로운 일상도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세탁소 일은 여전히 했지만 예전처럼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하루는 그림 수업에서 가을 풍경을 그리기로 했다. 춘자는 창밖에 단풍 든 나무들을 스케치했다. 빨강, 노랑, 주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색깔들이 화폭 위에서 조화를 이뤘다. 춘자 씨 그림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강사가 칭찬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색깔 표현도 자유로워지셨고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쭉 늘어놓고 봤다. 첫 번째 그림부터 오늘 그린 그림까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던 붓터치가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다. 어느 날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뭔데? 도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춘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갑자기? 자기가 저와 아이들한테 너무 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님께도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을 했다고.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해요. 춘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워했던 사위지만 이런 식의 해결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는 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윤정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춘자의 목소리가 진중해졌다. 이혼이든 뭐든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상관없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남편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누구 때문에 살면 결국 후회하게 돼. 전화 너머로 윤정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 그래. 그래서 엄마는 이제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겨울이 왔다. 춘자는 따뜻한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예전 같으면 적적하고 쓸쓸했을 테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순자는 그림 그리기 도구를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자신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었다. 화폭의 왼쪽에는 어두운 색깔로 과거를 표현했다. 검은색, 회색, 갈색이 뒤엉켜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중간 부분은 전환점을 나타내는 빨간 선을 그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밝고 화사한 색깔들로 현재를 표현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순자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자신의 70여 년 인생이 한 장의 그림 안에 담겨 있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다. 순자는 새 옷을 사입고 노인정에 나갔다. 오늘은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는 날이었다. 순자 씨, 새로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회장이 부탁했다. 순자는 앞으로 나서며 새로 온 사람들을 둘러봤다. 대부분 어색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예전의 자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곳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림 배우고 노래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꼭 그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새로 온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순자는 세탁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논밭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세탁소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 해 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자신도 변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했다.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윤정이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순자는 딸의 선택을 지지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법이었다. 도현은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고 했지만 순자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도 좋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